한 해 동안 고객들한테서 새로 받은 돈이 거의 7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하면 900조 원이 넘는 건데 이런 회사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바로 블랙록이 2025년에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블랙록의 2025년 실적 발표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목표는 그냥 와, 숫자 대단하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거대한 성공 뒤에 어떤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잘 짜인 체스 게임 같아요. 아, 체스 게임이요? 네, 오늘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거대한 인수합병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했는지. 네네. 그리고 둘째는 사모시장이나 디지털 자산처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새로운 영역으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최고가 더 커진다는 철학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헤드라인 10저들부터 시작해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긴 하네요. 그렇죠. 2025년 한 해에만 새로 들어온 돈이 약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연간 총 매출은 240억 달러로 전년보다 19%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96억 달러로 18% 증가했어요. 주당 순이익 EPS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건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세예요. 2020년이요? 네, 불과 5년 만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부 50%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좋아서 오른 수준을 넘어선 거죠. 5년 만에 50% 성장이라. 제가 5년 전에 쓰던 스마트폰이랑 지금 쓰는 폰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네요. 하하, 그렇죠.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 근데 작년 시장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분명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작년 4월처럼 시장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성과를 냈고 또 시장이 다시 반등했을 때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탔다는 거예요. 오, 그들이 쓰는 표현으로 자금이 움직일 때, 즉 투자자들이 돈을 옮길 때 그 돈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능력을 증명한 셈이죠. 아,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상황을 타지 않는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한테 아낌없이 돌려주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2025년에만 50억 달러를 주주 환원에 썼고 2026년에는 배당금을 무려 10%나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2021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하더라고요. 10%면 엄청난 거죠. 네, 여기에 18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이건 정영진이 우리 앞으로도 돈 잘 벌 자신 있다고 시장에 대고 외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대규모 주주환원은 단순히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강력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신호겠네요. 그럼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긍정적인 신호는 없을 겁니다. 그 7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정말 감이 안 올 정도인데 이 돈이 대체 다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지네요. 모든 사업부가 다 이렇게 잘 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물론이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블랙록의 전략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역시 가장 큰 성장 엔진은 ETF 사업부 iShares예요. 아, iShares? 2025년에만 무려 5,270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5,270억? 네, 그냥 평범한 주식형 상품뿐만 아니라 채권, 심지어 디지털 자산 ETP까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갖추고 있다는 게 강점이죠. ETF 시장의 공룡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군요. 그리고 또 하나, 블랙록이 미래의 먹거리로 엄청나게 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모시장이죠. 네, 프라이빗 마켓. 이건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사모시장에서 4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만 4천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와, 4천억 달러요? 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현금 관리 부문입니다. 현금 관리요? 네. 연간 1,310억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이건 금리가 높은 시기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단기 자금을 맡길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으로 블랙록을 선택했다는 증거죠. 들어보면 뭐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요? 모든 부문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 펀드에서는 오히려 1,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잠깐만요. 1,19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요? 이건 보통 나쁜 신호 아닌가요? 고객을 그만큼 잃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블랙록 전략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 악재죠.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의도된 움직임에 가까워요. 의도된 움직임이라니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에서는 돈이 나가도록 어떻게 보면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 고객들을 수수료가 훨씬 비싼 사모시장이나 액티브 ETF 같은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은 좀 줄더라도 이익이 더 많이 남는 소위 질 좋은 돈으로 갈아타게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보고서에도 나와요. 2025년에 새로 들어온 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율이 2023년에 들어온 자금보다 6배에서 7배나 높다고요. 6, 7배요? 네. 단순히 자산 규모, AUM만 키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질을 높이는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록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비밀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었네요.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사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미래의 자산운용 모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바로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아주 공격적으로 회사를 사들였죠. 이제 GIP, 프리퀸, HPS 같은 회사들이 하나의 블랙록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회사들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GIP나 프레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더해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GIP는 공항, 항만 같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인프라 투자 펀드예요. 아, 인프라? 네, 이걸 인수하면서 블랙록은 순식간에 인프라 투자 분야의 최강자가 됐어요. 프레퀴는 사모시장에 거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데이터 분석 회사고요. 데이터 회사까지? 네, 그리고 HPS는 사모신용, 즉 비상장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분야의 강자죠. 이건 단순히 경쟁사를 인수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가장 중요해질 인프라, 데이터, 사모신용이라는 핵심 역량을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와, 이건 마치 어벤져스를 만드는 것 같네요. 각 분야 최고의 히어로들을 영입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팀을 만드는 것처럼요. 하하,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공모시장과 기관들이 투자하는 사모시장을 하나로 잇고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알라딘이나 이프론 같은 자신들의 기술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최고가 더 커진다는 철학의 무서운 실행력입니다. 최고가 더 커진다는 말이 이제 좀 다르게 들리네요. 단순히 덩치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금융계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금융계의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모든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팔고 물류와 데이터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해자를 파버린 것처럼요. 블랙록은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과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서 소규모 부티크 자산운용사들이 감히 경쟁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이미 그 효과가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인수한 회사들이 바로 돈을 벌어다 주고 있어요. 프리퀸이 연간 2억 1,300만 달러의 매출을 더했고 HPS는 한 분기에만 2억 3천만 달러의 기본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인수한 보람이 있네요. 그럼요. 이런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이나 사모시장 같은 신사업을 5년 안에 각각 5억 달러짜리 사업부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밝히고 있죠. 모든 걸 갖춘 완전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2026년 전망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기고 시작한다고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2026년을 시작하는 시점의 기본 수수료 수준이 이미 2024년보다
35%, 2023년보다는 무려 50%나 높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와, 그건 이미 연봉이 50% 오른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출발선 자체가 달라졌군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늘면 보통 직원도 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블랙록은 2026년 전체 직원 수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인 그대로요? 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건 결국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아주 살짝 한 0.4%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익률은 왜 떨어진 걸까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바로 거기에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그 숫자에는 변동성이 아주 큰 성과 보수와 그에 따른 직원 보너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실력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죠. 일회성 요인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 큰 부분을 제외하고 블랙록의 핵심적인 반복 사업,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수수료 사업의 영업이익률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네. 오히려 전년 대비 0.6%포인트, 그러니까 금융에서 말하는 60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올랐군요.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체력, 회사의 근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참고로 2026년 예상 실효세율은 25% 정도로 제시됐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블랙록의 실적 발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단순히 숫자가 좋은 걸 넘어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기록을 갈아치운 한 해였다는 점. 맞습니다. 둘째, 어벤져스처럼 각 분야 최고들을 인수해서 공모와 사모,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금융 슈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네, 플랫폼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싼 상품에서 비싼 상품으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이익의 질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최고가 더 커진다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블랙록 같은 단 하나의 회사가 주식, 채권, 인프라, 사모펀드, 기술, 데이터, 심지어 디지털 자산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지붕 아래 통합할 때 이건 나머지 금융산업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소규모 전문 회사들이 장기적으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거대한 금융계열 아마존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극소수에게 자본과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궁극적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과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